지구 생명체가 거의 다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개체의 95%가 아니라 종의 그러니까 종의 95%. 95%가. 그러면은 거의 다 간 거예요.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룡의 시대, 번영과 멸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다뤄볼 건데 오늘은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룰지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시작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는 공룡이 누구인지를 공룡 하면은 이제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떤 애들인지 가족 구성원들을 봤다면은 가족 구성원들의 겪은 스토리를 봐야겠죠. 네. 그럼요. 이 가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네. 어쩌다가 번영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그 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는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기대가 되는 그 이야기. 시작해보죠. 제가 오늘 처음에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통 이제 공룡의 시대라고 하는 이제 중생대라고 불러요. 네. 약간 미들 라이프를 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메소조익이에요. 미들 라이프. 생물들이 많이 살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중간 타이밍에 해당하는 게 중생대예요. 그게 사실 공룡의 시대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사람들은 중생대가 그럼 시작할 때부터 공룡이 등장해서 끝날 때까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애초에 처음에는 공룡이 없었어요. 중생대 초에는. 네. 중생대가 시작하고 공룡의 조상이 살다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운이 처음에 되게 좋았거든요. 운이 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양하게 진화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등장한 공룡이 약 한 2억 4,500만 년 전. 중생대가 끝나는 시기가 6,600만 년 전이에요. 꽤 긴 시간을 얘네들이 살았죠. 이거 진짜 그러면은 엄청난 거거든요. 거의 한 2억 년 가까이 사는 거거든요. 인류가 나타난 지 한 50만 년 정도 되나요? 얼마 되진 않았죠. 몇 억 년을 살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번성을 했던 기간이죠. 그렇죠. 이집트도 혀를 내두를 기간이에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역사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긴 하지만 지구의 역사와 비교를 하면은 사실 짧은 시간이죠. 굉장히 짧은 시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천문학의 역사로 가면 2억 년은 오차범위거든요. 우주의 역사까지는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일단은 처음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공룡 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맨 처음에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일어나야겠네요. 자, 지구의 역사를 그려볼게요. 네. 지구의 나이가 약 한 46억 년이잖아요. 여기가 이제 46억 년 전. 네, 시작점. 지구가 막 태어난 순간이라고 네. 보면 되죠. 여기가 지금 오늘날입니다. 첫 번째 시기가 46억 년 전에서 40억 년 전까지예요. 명왕누대인가요? 맞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헤이리안.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아마 하데스 누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을 거예요. 네. 처음에는요. 명왕 누대. 사실 이때 만들어진 암석이 없어요. 지구가 겁나게 때려맞던 시기죠. 그죠. 소행성 충돌로 인해서 항상 뜨거웠던 시기. 마그마의 바다였던 시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암석이 없어요. 암석 기록이 없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암석은 이때 등장해요. 40억 년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부터 암석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를 이제 시생누대라고 합니다. 시생누대. 아르키안 시대가 바로 그 다음 시대고요. 시생누대가 40억 년 전에서 25억 년 전까지. 꽤 오래되네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억 년을 시생누대로 보네요. 네네. 그래서 한 38억 년 전쯤에 네. 최초의 생물체가 이때쯤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화석이 발견되진 않았어요. 탄소 12. 그러니까는 네, 동위원소 분석법. 생물이 유기물에 의해 생긴 탄소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쯤에 등장했을 것이다. 혹은 이것보다 더 오래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화석이 35억 년 전 거예요. 이게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이에요. 네.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사실 스트로마톨라이트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호주에 샤크베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면은 이런 식으로 갑자기 막 이상한 이런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똘똘 말려 네. 있는 것 같은 뭐냐 네. 항공포증 오는. 근데 그런 구조들이 있죠. 여기에 작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사는데 얘네들이 광합성을 합니다. 광합성을 할 때 낮에 광합성을 하면은 여기에 끈적끈적한 점액 물질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물속에 떠다니는 태적 물질이 붙어요. 그래서 한층 한층 자라나요. 그래서 어떤 학자분은 이걸 층층석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층층석. 네, 생물이 만든 구조예요. 이게 가장 오래된 게 35억 년 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25억 년 전부터 해가지고 5억 약 4,100만 년 전. 이게 원생무대. 이쯤에 한 6억 5천만 년 전쯤에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도 화석이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해면 동물 화석이 나와요. 가장 원시적인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동물이에요. 스펀지. 네, 스펀지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5억 4,100만 년 전부터 해서 오늘까지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현생누대라고 부릅니다. 네.
현생을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고생물 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재미있는 일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 있긴 한데 그 시간 대비를 보면은 되게 심심한 그렇죠. 시간들이에요. 네. 그리고 네. 우리는 공룡에 대해서 다뤄야 되니까. 네, 다 뛰어넘을게요 일단. 네. 이게 이만큼이 지구의 역사예요. 이만큼을 다시 떼올게요. 현생도들을 이만큼 확대를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고생대, 중생대, 중생대, 신생대. 맞아요 신생대. 지금 되게 균등하게 그리긴 했는데 네. 신생대가 제일 작아요. 이 중생대 맨 마지막 시기가 백악기라는 건데 네. 백악기보다도 짧아요 신생대가 사실. 아 진짜로. 일단 고생대는요 6개의 타임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캄브리아기, 루드비스키,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실루리아기, 대봉기, 대봉기, 석탄기, 석탄기, 페름기. 다 들어봤어요. 예,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네. 생물체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캄브리아기 초반이에요.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화석 기록이라는 게 되게 단편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생물들이 별로 없다고 화석 기록을 보니까는 화석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와 진화의 속도가 엄청 빨랐겠구나라고 옛날의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원래 굉장히 좀 비교적 천천히 진화해 왔는데 화석 기록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그게 마치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한 것처럼 옛날에 봤을 거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오르도비스키라는 시기에 육상 식물이 처음 등장하고요. 이 육상 척추동물이 대봉기 때 처음 등장해요. 육상 척추동물. 흔히 말하는 우리 어제 했을 때 양서류 같은 거. 그죠? 이게 사지류. 사지류. 사지류가 처음 등장한 게 대봉기예요. 파충류랑 포유류의 공통 조상이 처음 등장한 게 바로 석탄기예요. 그다음에 페름기 있고요. 그다음에 중생대로 가면은 3개의 타임이 있어요.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아니에요. 영화 쥐라기 공원은 쥐라고 하는데 틀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 쥐라기를 영어로 하면은 쥐라식이거든요.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를 어떻게 표기할지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쥐라기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쥐라기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쥐라기라고 하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학계에서 통일을 했습니다. 쥐로 하자 해가지고 네. 지금은 쥐라기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미 늦었죠. 영화는 네. 이미 쥐라기로 쥐라기로. 개봉해버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영화 제목은 쥐라기 공원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 시대가 백악기입니다. 네. 그래서 공룡의 시대는 딱 이렇게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공룡은 이 이후에도 살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룡의 시대는 오늘 알아볼 거는 여기까지예요. 중생대. 여기까지고. 중생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사실 중생대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중생대 이전 시대, 고생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캄브리아기부터 쭉 보는 건 아니고요. 네. 트라이아스기 바로 전 시대, 네. 페름기에 끝날 때쯤에 되게 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부터 보면서 공룡의 시대가 어떻게 막을 올리게 됐는지를 오늘 볼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으로부터 약 2억 6천만 년 전의 지구의 모습이에요. 페름기 시대라는 그 지질학적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에요. 오. 끝나갈 무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의 모습과 다르죠. 오늘날은 땅덩어리들이 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잖아요. 저 때는 한 곳에 다 합쳐져 있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판게아라고 학자들이 불러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가 나중에 뭐가 되고 하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교재에서 보면은 표시를 해줘요. 여기가 남미가 되고 하는데 그거 선 없이 보잖아요. 그러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네. 일단은 제가 칠판으로 한번 판게아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판게아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북미가 있고요. 북미가 될 지역이 있고 남미, 남극, 호주,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가 살짝 이상하게 생겼고요. 약간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 그리고 여기에 크고 작은 섬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판게아입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생겼어요. 대륙이 하나예요. 대륙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전에 대륙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는데 딱 한 석탄기 이거보다 훨씬 좀 약간 이전부터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작은 대륙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면요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땅이 짜글짜글해지겠죠. 네. 산도 생기고 해가지고 되게 중요한 산맥들이 몇 개 생겼어요. 뭐냐면 이쪽에 하나 생겨요. 우랄 산맥입니다. 러시아에는 우랄 산맥이 이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판게아의 중앙부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어요. 이렇게. 오. 당시에는 이제 센트럴 판지언 마운틴스라고 부르거든요. 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중앙 판게아 산맥입니다. 나중에 이게 뿔뿔이 흩어져요. 하나가 이제 에팔라치아 산맥이 되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워시타 산맥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다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대한 산맥이었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 커다란 대륙을 덮고 있는 아주 큰 바다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바다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큰 대양은 지금 하나예요. 여기서 배 타고 쭉 가면은 이렇게 일로 오는 거예요, 그냥. 다른 대륙이 없어요. 판타라사라고 해요. 판타라식 오션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작은 바다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팔레오테티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그만 섬들 있죠. 땅덩어리들 있죠. 네. 이 건너편으로 테티스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바다가 3개였어요. 큰 거 하나, 그리고 이 대륙 안쪽에 있는 2개 네. 작은 바다가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도 이 모양인데 당시 살았던 동물들도 되게 이상할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당시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일단은 제가 가져와 봤어요. 아이고, 너무 크게 나왔는데. 아이고. 방금 아까 그게 약간 실물 사이즈처럼 보였어요. 당시 살았던 동물 중에 이런 녀들이 있습니다. 얘 크네요. 예, 얘는 이제 에스테메노스쿠스라고 하는 동물인데 뭐 일단 네 발로 걸었고요. 믿거나 말거나 생긴 건 되게 포악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육식성 같이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아마 초식성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 이빨을 가지고 초식이었다고요? 날카로운 이빨 같은 경우는 아마 서로 다른 개체들끼리 물고 뜯고 싸울 때 썼을 가능성이 크고요. 마치 보면 약간 파충류 같죠. 근데 사실은 이 동물은요 파충류가 아니에요. 이 애는요 포유류 계통의 동물이에요. 포유류는 아니에요. 포유류의 조상 중에 하나예요. 디메트로돈이라는 동물 있죠. 디메트로돈. 네, 그쪽에 가까운. 그쪽에 가까운 얘들인 거예요. 크기는 얼마나 됐나요? 머리뼈가 이만합니다. 꽤 컸네요. 네, 꽤 커요. 근데 몸통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머리만 온전하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저렇게 생긴 놈도 있고요. 놀랍게도 보통 파충류가 먼저 지구에서 좀 약간 번성을 하고 나중에 파충류가 이제 한번 멸종한 다음에 포유류 계통의 그런 동물들이 번성했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포유류 라인이 원래 먼저 고생대 말에 번성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저 에스테메노스쿠스예요. 네. 쟤는 알을 낳았나요? 쟤는 알을 낳았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쟤보다 좀 더 진화된 위치에 있는 포유류. 쟤는 저 포유류가 아니에요. 포유류로 향하는 그 길에 있는 잔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포유류 중에 제일 원시적인 애들이 단공류예요. 단공류. 예, 지난번에 어제 했죠. 나왔던 그 바늘두더지 네. 그리고 오리너구리 걔네들은 알을 낳아요. 네, 알을 낳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좀 더 오래전에 살았던 좀 더 원시적인 동물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알을 낳았겠죠. 네. 저는 알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에스테메노스쿠스가 있고요. 또 다른 생물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친구도 있습니다. 얘 뭔가요? 네. 거북이도 아니고. 얘도 사실은 되게 파충류스럽게 생기긴 했지만은 파충류는 아니에요. 아까 그 에스테메노스쿠스처럼 포유류의 머나먼 조상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꼬리가 일단 짧고 머리가 정수리비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머리뼈도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박치기를 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그래 있어요. 보이네요. 네. 저 박치기 공룡하고 뭐 약간 비슷한 네, 모양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네. 일종의 수렴 진화의 결과물이긴 해요. 그래서 모스콥스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이게 다 초식 동물들이에요. 네. 얘네를 잡아먹었던 친구가 또 있어요. 얘네를 잡아먹었던. 네. 그럼 얘는 육식이겠네요. 얘는 육식이에요. 얘는 안테오사우루스인데 네. 이름에 사우루스가 붙어있긴 하지만 사실 얘도 공룡이거나 파충류는 아니에요. 포유류의 머나먼 조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해서 당시에 살았던 포유류의 조상뻘 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렇군요. 기괴한 스타일의 그런 형태들을 많이 띄었고요. 네. 당시 살았던 웬만한 대형 동물의 위치는 다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얘네와 같이 공존했던 파충류 같은 경우는요. 종다양성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리고 대부분 다 약간 보잘것없는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얘네들과 같이 공존했던 그런 대표적인 파충류들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왼쪽에 보면 재밌게 생겼죠. 오늘날 살아있는 날돔뱀처럼 생기는데 사실 도마뱀도 아니고요. 도마뱀은 실제로는 진짜 나중에 중생대 때 등장을 하고요. 초창기에 살았던 되게 원시적인 파충류예요. 피부막을 가지고 활공을 했던 되게 작아요, 저 친구. 옆에 있는 또 다른 동물도 보면은 머리가 되게 작아요. 보시면은 저기 스케일바 그려져 있죠. 네, 2cm면 한 10cm 정도 됐겠네요. 네. 저 친구 같은 경우는 파충류예요. 파충류인데 그냥 저기 풀숲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곤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잡아먹는 종류였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앞서 보여드렸던 포유류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동물들과는 조금 많이 달라요. 다 크기가 작고 약간 좀 생태계에서 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약간 멋이 없는 약간 좀 숨어 지내고 작은 동물 먹고 피해 댕기고 하는 그런 동물의 역할을 많이 맡았었어요. 파충류가. 네. 근데 가끔 이제 좀 예외적인 애들이 나와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파충류인데 얘는 좀 특이하게도 커요. 스쿠토사우루스라고 하는 친구인데 특이하게 생겼네요. 두꺼비처럼 생겼죠. 네. 그 갑옷공룡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피부에 작은 그런 돌기 같은 것. 저게 또 사실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뼈 조각들이 피부에 지금 있는 거예요. 볼펜으로 덮여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알려져 있는 파충류 중에서 가장 원시적인 무리 중 하나였을 걸로 보고 있어요. 꽤 큰 편이네요. 꽤 사람하고 커요. 비교를 해봤을 네. 때. 당시 살았던 동물이 다 저렇게 생겼어요. 크게 두 타입이 있다. 하나는 포유류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포유류 라인에 있는 덩치 큰 애들이 보통 많이 번성을 했고 파충류는 약간 마이너한 그런 동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땅에서 무언가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냐면은 마그마가 잔뜩 올라와요. 어디에 올라오냐면은 오늘날 러시아의 시베리아 일대 그쪽에서 대량의 마그마가 분출이 돼요. 이제 여긴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지구의 껍데기가 그거를 지각이라 불러요. 영어로 이제 크러스트라고 하는데 지구의 가장 겉에를 덮고 있는 껍데기인데 그게 사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해양 지각, 다른 하나가 대륙 지각이에요. 해양 지각은요 바다 밑을 이루고 있는 껍데기고요. 지구 껍데기고 바다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부위가 대륙 지각이에요. 근데 얘네가 껍질이 달라요. 성분이 다릅니다. 껍질 성분이
성분이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바다 밑에 있는 해양지각 같은 경우는 두께가 되게 얇아요. 얇은 대신에 밀도가 커요. 그리고 성분이 약간 그런 고철질 물질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대륙지각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꺼운 반면에 밀도가 적고요. 성분에 고철질 물질이 별로 없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대륙이 아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있는 지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약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게 지금 해양지각이에요. 해양지각, 여기도 해양지각. 여기 두꺼운 게 대륙지각, 저기 두꺼운 대륙지각이에요. 지구를 이렇게 보잖아요. 겉껍데기를 보면은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죠.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과 지각이 만나는 부위를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대륙지각이랑 대륙지각이 만나잖아요. 그럼 얘네는 밀도가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충돌하면은 막 뭉쳐요. 네. 뭉쳐서 높은 산을 만들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히말라야죠. 대표적인 히말라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팔라치아 산맥이라든지 다 우랄 산맥 네.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해양 지각이랑 대륙 지각이 만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지각은 밀도가 높고. 커요. 대륙 지각 밀도가 낮아요. 네. 그래서 두 지각이 만나잖아요. 밀도가 큰 게 깔아앉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네. 물과 기름 딱 보면 생각하시면 알죠. 맞아요. 깔아앉습니다. 깔아앉으면서 얘가 녹아요. 그래서 가라앉으면서 이 위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와요. 그러면은 이 중간에 같이 껴있는 대륙 지각이 같이 따라오겠죠. 딸려 들어오겠죠. 네, 이런 원리로 해가지고 사실은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요 밑은 이제 상부 멘틀이고요. 사실은 지각이 이동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거라고 말씀드렸죠. 석판 당기기라고 해요. 이게 사실은 지각이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90%. 그리고 나머지 10%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쪽도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해양판이 깔아앉는다고 하면은 이거 찢어지겠죠. 네. 여기가 이제 우리가 해령이라고 불러요. 벌어지는 거. 네, 혹은 발산경계. 네. 그래서 여기에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데 네. 찢어지면서 여기에 살짝 이렇게 중력이 해가지고 내려와요. 내려가는 힘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거를 해력 밀기라고 합니다. 리치 풀이라고 네. 하는데 이게 한 10%. 이게 되게 중요한 현상이에요. 이 두 개의 현상 때문에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과 만났어요. 얘가 끌려 내려가면서 여기 네. 뭐가 있냐면은 바닷물이랑 같이 들어가요. 이 바닷물들이 스며 올라와요. 대륙으로 올라가는 예, 거죠.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네. 이 스며나온 바닷물이 여기에 있는 암석들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멘틀의 녹는 점을 낮춰줘요. 예, 네. 그러면은 뭐 어떤 일이 나면은 마그마가 낮은 온도에 되게 잘 만들어져요. 수백 도를 낮춰준다 하더라고요. 그렇게나 많이요? 그래서 마그마가 만들어져가지고 마그마가 올라오겠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마그마 방을 만듭니다. 그리고 네. 오래 있다가 여기서 만약에 폭발하면 화산이 되는 거고 그대로 식는 경우도 많아요. 폭발해가지고 이거 화산이 되는 거죠. 네. 화산이 보통 만들어지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가끔 이 해양 지각이 굉장히 클 때가 있어요. 좌우폭이 너무 넓어가지고 네. 엄청 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땅 속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원래는 한 이쯤 갔을 때 내려가다가 이게 다 용융이 돼야 되는데 녹아야 되는데 하는 녹지 거죠. 못하고 해까지 도달해요. 해까지. 네, 해까지 도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가운 판이죠, 이게. 차가운 게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은 한쪽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뜨거운 돌들이 밀려서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그렇겠죠. 뜨거운 게 잔뜩 올라와요. 그래서 이 차가운 지각이 내려가는 거를 차갑잖아요. 콜드 플룸이라고 해요. 콜드 플룸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하플룸. 핫플룸이죠. 뜨거운 게 핫플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그 판계가 다시 그려볼게요. 또 그래요? 판계 다시 그려야 됩니다. 대륙 지각이에요. 네. 주변이 다 뭐예요? 해양 지각이죠. 바다죠. 네. 네. 그 경계면은 다 경계면들이 다 해양 지각이에요. 네, 해양 네. 지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륙 지각과 만났는데 내려가야죠. 깔아앉겠죠. 그렇죠. 그 규모들이 엄청나요. 빠른 속도로 내려갑니다. 콜드 플룸이 내려갔어요. 뭐가 올라오죠? 하플룸. 핫플룸이 올라오겠죠. 네. 핫플룸이 올라왔어요. 2억 5,210만 년 전에. 그래서 여기 러시아 쪽에 시베리아 쪽에 핫플룸이 올라옵니다. 떨어져 나가겠군요. 어마어마하게 큰 화성 폭발이 일어나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현무암 대지를 만들거든요. 그 면적이 70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700만 제곱킬로미터. 네, 우리나라 면적의 약 70배 정도의 현무암 대지가 만들어져요. 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화성 폭발이 약 60만 년 동안 일어나요. 인간이 출현하기 시작한 지 50만 년 됐다니까요. 와. 그래서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면 저게 시베리안 트랩이라 불러요. 시베리안 트랩. 시베리안 트랩. 트랩이 뭐냐면은 스페인어로 이게 계단이란 뜻이에요. 넓은 현무암지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현무암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약간 형성되는 게. 근데 마치 그 모습이 멀리서 봤을 때 계단 같다 해가지고 트랍한데 그거를 트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안 트랩이라고 부릅니다. 저 지대를. 자,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기후가 달라질 거고요. 기후가 달라지겠죠. 네. 일단은 화산 폭발이 하면은 뭐가 많이 나와요. 화산 안에서. 화산 안에서 온실가스가 나오죠. 온실가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더워지죠. 네. 근데 하필이면은 저기 폭발한 지점이 어떤 지역이냐면은 아까 저 고생대 표를 봤을 때 폐렴기 전의 시기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석탄기요. 석탄기예요. 석탄기가 왜 석탄기일까요? 식물이 엄청나게 많아서.
생물이 엄청 많기도 했지만은 그게 또 석탄의 형태로 보존이 됐어요. 그렇죠. 전 세계 지구의 석탄 매장량의 3분의 1이 이 석탄기 때문에 만들어져요. 근데 하필이면 저 밑에 석탄층이 있어요. 바로 전 시대에 석탄이 만들어졌으니까 네. 석탄층이 있는데 저 마그마가 석탄층을 뚫고 올라와요. 불 나는구나. 네. 땅이 끓는구나. 네. 평소에 그런 화석 폭발했던 거랑 달리 이거는 완전 화석 연료를 태우면서 폭발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저 밑에 있는 석탄층에 있는 석탄을 다 태우면서 올라오면은 이산화탄소 이런 거 엄청 나오는 어마하게 네. 많이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시베리안 트랩 근처의 지역 같은 경우는 기온이 약 41도까지 올라갔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41도면은 보통 사막의 여름 기온인데 오늘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5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거고요. 당시에 얼마나 뜨거웠냐면은 식물들이 화분을 잘 못 만들었어요. 아, 그 정도로? 네. 기형 포자를 만들어요. 기형 화분을 만들었다는 네, 거예요? 네. 화분의 모양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막 기형화되는 거예요. 포자가 되게 동글동글하게 나와야 되는데 다 이렇게 짜부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실험을 했어요. 오늘날 살아있는 식물의 포자를 화분에다가. 가지고 어느 정도 열을 가했더니 그런 모양이 나오는구나.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40몇 도까지 저기 했더니 그런 똑같은 모양의 포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 이미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기 윗줄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화석이에요. B, C, D, E, F, G, H 다 화석이에요. 다 화석. 원래 제대로 된 형태는 A예요. 동글동글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거를 오늘날의 그런 포자를 가지고 똑같이 열을 줘봤어요. 비슷한 기형 포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식물들이 제대로 번식을 못했겠죠. 포자가 이렇게 기형으로 나오는데. 그럼요. 네, 그래서 식물량이 굉장히 줄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당시에. 아, 석탄기 때 식물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번성을 했었는데 이때 하필이면은 핫플룸이 대륙에 폭발을 하면서 또 하필이면은 석탄층을 지나가는 바람에 엄청나게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분출이 되면서 지구온난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식물들이 많이 번성하지 못해가지고 식물량이 많이 줄어요. 식물량이 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산소량이 줄겠죠. 그렇죠. 지구의 산소량이 줄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우리의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한 21% 정도 되잖아요. 당시가 15%까지 떨어졌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와, 산소가 엄청 떨어졌군요. 이 15% 정도면은 저희가 이제 지금 킬리만자로에 가면은 느끼는 희박한 와, 정도. 진짜 힘들어요. 저건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4,300m 고지에서 매일매일 올라가서 거의 일주일간 한 여러 번을 갔다 왔는데 이렇게 꽂잖아요. 산소 포화도 저희 매 시간 체크를 해야 되니까 꽂아놓고 있거든요. 한 번도 80을 넘지 않아요. 근데 80 안 넘으면 이거거든요. 네. 병원에 가면은 이거 해야 되는 그 수치인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을 봤냐면은 1 더하기 1을 못하는 사람을 봤어요. 순간적으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두뇌 회전 자체가 안 되는.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네네.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페름기대로 가잖아요. 땅 위에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렇죠. 숨쉬기가 숨 차는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정말 많은 생물들이 이때 죽어요. 당시 그 생물 종의 약 한 95%가 이때 죽어요.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불러요. 네. 아.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멸종 사건인데 네. 사실 더워진 거 외에도 이산화탄소가 많아지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요. 바다로 들어가 버리면은 바다가 산성화가 되죠. 그렇죠. 바닷속 생물들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게 탄산칼슘. 탄산칼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막 껍질도 못 만들어요, 애들이. 아. 그래서 이때 삼엽충이 가요. 그러네요. 전멸합니다. 와. 삼엽충이. 지구 생명체가 거의 다 죽은 사건이에요, 이게. 개체의 95%가 아니라 종의 그러니까 종의 95%가. 그러면은 거의 다 간 거예요. 네. 타노스가 손가락 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예요. 진짜 그러네요. 근데 일부 생물체는 살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육상에 살았던 생물들 같은 경우는요, 산소가 없으니까 어때요? 효과적으로 최대한 잘 숨을 쉬게끔 진화한 얘들이 살아남겠죠.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육상 동물들이 다 그때 당시 살았던 생존했던 동물들의 후손인 거잖아요. 네. 그때 파충류 있었고 포유류의 조상이 살았어요. 좀 포유류 남아있죠. 파충류 남아있죠. 네네. 살아남은 거죠. 저희 몸에는 당시 페름기 대멸종 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비밀이 지금 몸 안에 남아있어요. 오, 우리 몸 안에도. 우리 몸엔 남아있어요. 보통은요, 일반적인 그 육상 척추동물들은요, 네. 특히 이제 뭐 양수류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숨을 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폐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폐를 감싸고 있는 게 갈비뼈잖아요. 네. 갈비뼈를 또 감싸고 있는 게 또 근육이에요. 그래서 어. 그 근육을 이용해서 흉부를 압축을 시켰다가 펼쳤다가 하면서 폐를 짜주는 거는 네. 엠부 짜듯이. 짜줬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숨을 쉬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비효율적인 숨 쉬는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근육을 움직이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네. 그잖아요. 산소를 써가면서 산소를 흡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쉬는 동물들은 복잡한 행동을 한다든지 먼 거리를 이동한다든지 이런 게 사실 굉장히 좀 힘들어요. 숨을 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의 포유류랑 네. 그다음에 파충류 계열의 동물들을 보면요, 숨을 굉장히 편하게 쉬는 편이에요.
포유류 같은 경우는 숨을 어떻게 쉬냐면은 횡격막. 횡격막. 사람도 횡격막 있죠. 횡격막 있죠. 횡격막 사실 척추동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근육질의 횡격막을 갖고 있어요. 저희는 포유류 계통의 네. 동물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숨을 쉬냐면은 횡격막을 밑으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해요. 그러면은 압력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압력 차이에 해가지고 저절로. 허파가 팽창했다가 수축했다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호흡법이에요. 효율적이죠. 이게. 효율적이죠. 반면에 파충류는요. 좀 더 우리보다 더 좋은 폐를 발달을 시켰어요. 폐 앞과 뒤에 공기 주머니를 발달시켜요. 그래서 그걸 기낭이라고 불러요. 기낭. 기낭. 오늘날 살아있는 조류가 기낭을 갖고 있죠. 그런 도마뱀이라든지 악어한테도 사실 기낭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살았던 동물에게서 이어받았을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낭이 되게 중요한 게 숨을 어떻게 쉬게 하냐면은 동물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anterior air sacc이라고 해서 전기낭이라 합시다. 전기낭. 네, 전기낭. 이거 후기낭, 폐입니다. 아, 폐. 양쪽에 이걸 갖고 있겠죠. 사실 더 네. 복잡해요. 기낭 구조가.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보통 우리는 숨을 쉴 때 들숨일 때만 산소가 얻어지고 날숨일 때는 산소가 안 얻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숨을 쉴 수가 있다냐면 숨을 들이쉽니다 일단. 그러면 공기가 폐까지 가요. 네. 신선한 공기 폐까지 갑니다. 네. 폐에도 들어가 있지만은 이 후기낭에도 있어요. 신선한 공기 여기다 채워줘요. 그렇죠. 내쉬잖아요. 네. 이거를 내쉬면은 이제 이산화탄소가 가득 든 숨이 나가죠. 이렇게 나가면서 여기에 있던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오는구나. 폐를 통과하면서 나가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낭을 가짐으로써 들숨에도 산소를 얻을 수 있고 날숨에도 산소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와. 되게 효율적인 호흡법이에요. 파충류는 이런 호흡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페름기 대멸종 사건 때 산소량이 낮아지면서 다 같이 나와요. 이게 기낭도 그때쯤에 발달하고 오. 그다음에 횡격막도 그때쯤에 나와요. 아, 그렇죠. 귀뚜라미 가스보일러처럼 네. 두 번 데우는. 네네. 네. 그래서 네. 그때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공룡도 사실 기낭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충류잖아요. 이때 기낭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죠.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의 새도 이걸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늘을 날 때 쓰죠. 그러니까 있죠, 있죠. 몸을 되게 가볍게 예. 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하늘 위로 날아가면 어때요? 산소가 되게 희박하잖아요. 기낭이라는 건 애초에 하늘을 날기 위해서 진화한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서 2억 5천만 년 전에 있었던 대멸종 사건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조인 거예요. 와. 그래서 아무튼 페르미 대멸종 사건을 겪고요. 생태계가 완전 바뀌어요. 그 전에 이제 포유류의 조상벌에 해당되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대세를 이루고 파충류는 되게 약간 마이너한 동물들이었는데 바뀝니다. 포유류의 조상벌 되는 애들이 쇠퇴해요. 여기서 많이 쇠퇴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살아남아도 대멸종 사건에 살아남아도 당시 환경에 좀 적응을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판게아라는 이 곳이 되게 좀 살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판게아가 좀 바뀝니다. 판게아가 여기 있던 작은 땅덩어리들 있죠. 얘네들이 위로 다 옮겨져요. 그리고 여기가 테티스해가 돼요. 페ren기 대멸종 사건이 끝나고 이제 트라이아스기 시대가 열립니다. 왜 트라이아스기라는 이름을 붙여졌냐면은 이게 처음에 연구가 됐던 지층 중 하나가 독일에 있어요. 근데 트라이아스기 지층이 그때 아마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을 거예요. 무슨 뭐 하나는 뭐 석회암이고 하나는 사암이고 그래서 이게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트라이아스기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네. 그 이름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트라이아스기라는 시대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언제 시작을 하냐면은 2억 5,210만 년 전에 시작을 해요. 2억 130만 년 전에 끝나요. 그래서 트라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대멸종을 한번 겪은 생태계예요. 생태계가 완전 바뀌었어요. 이 바뀐 생태계에서 가장 번성을 할 수 있었던 동물은요. 파충류였어요. 이전과 달리. 판게아 환경이 되게 덥고 건조해졌어요. 큰 대륙이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약간 덥기도 했지만은 큰 대륙이다 보니까는 보통 동물들은 식물이 많은데 많이 살아요. 근데 당시에는 식물들이 해안가에밖에 없었어요. 숲이라는 것들이 다 해안가에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게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은 비구름이 와서 안쪽까지 와야 되잖아요. 못 가죠. 못 가는 거예요. 다 네. 여기서 그냥 다 뿌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물이 여기만 있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다 요 근처에만 나와요. 이런 데만 나옵니다. 트라이아스기 초기에는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가지고요. 당시에 이게 습지가 없어요. 내륙에 습지가 없습니다. 습지가 없다 보니까는 석탄이 안 나와요. 석탄층이 안 만들어져요. 오, 그렇겠네요. 왜냐면 네. 석탄은 식물이 있어야 만들어지니까. 네. 그래서 생물체가 살던 역사를 쭉 보면은 그러니까 육상 생물들이 등장한 다음에 역사를 쭉 보면 석탄층이 웬만하면 조금씩 한 번씩은 나오는데 딱 이 시기에 석탄층이 아예 안 나와요. 전기 트라이아스기 때 석탄층이 아예 안 나옵니다. 전기 트라이아스기 석탄 공백이라 불러요. 얼마나 건조했으면 석탄이 안 나와요. 이때 파충류가 번성을 했어요. 번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파충류 자체가 원래 이런 건전 환경에 되게 유리해요. 왜 유리하냐면요. 얘네 오줌을 만드는 방법 때문에 그래요. 오줌을 만드는 네, 방법. 오줌을 만드는. 그래서 포유류 쪽 동물들은요, 오줌을 많이 싸죠, 그죠? 요소 배출 동물이라고 합니다. 몸에서 몸 활동하다 보면은 독소가 만들어지죠. 암모니아가 만들어지죠. 이거를 요소를 통해서. 요소로 바꿔가지고 이거를 물에 희석을 시켜요. 파충류는 이런 식으로 노폐물을 처리하지 않아요. 파충류는요, 요산 배출을 해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파충류가 똥을 눌 때 보면은 똥이 이렇게 있고 하얀색 뭔가 이렇게 묻어서 나와요. 그래요? 그게 오줌이에요. 딱딱한 게 뭐가 묻어서 나와요. 아, 조류도 파충류거든요. 공룡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차 오랫동안 세워두면은 새똥 생기잖아요. 하얗죠. 네, 하얀.
요산이에요, 요산. 요산 배출 동물이라서 그래요. 아. 물이 적은 환경에서 살게끔 적응한 구조예요. 포유류 계통은 요소 배출을 하고요. 파충류 쪽은 요산 배출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을까 하는데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소 배출을 하잖아요. 물에 희석을 하기 때문에 요소를 독소가 약하겠죠. 자주 배출할 필요 없어요. 방광이 크잖아요, 저희는. 오랫동안 참아도 되는데 그렇죠. 요산은요, 몸에 오랫동안 담고 있으면 안 돼요. 바로바로 내보내야 돼요. 네네. 오래 담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요산은. 어. 대신에 요소 배출은요, 단점은 뭐냐면은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많이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이 많은 환경에서야 요소 배출하면은 정말 끝내주는 컨디션인데 이처럼 되게 건조하고 더운 환경에서는 사실은 요소 배출 동물은 진짜 불리한 거예요. 반면에 파충류들, 요산 배출하는 동물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물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기가 막힌 특징이죠. 그래서 이때 판게아가 만들어지고 트라이아스기 초반에 굉장히 건조한 환경이 됐을 때 파충류가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요산 배출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살아있는 동물 중에 요소 배출 동물 코끼리를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코끼리가 하루에 물을 200리터를 마셔야 돼요. 살려면은 200리터요? 하루에 200리터의 물을 마시고요. 하루에 10리터의 오줌을 넣어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물 낭비예요, 이거는. 반면에 사막에 사는 그런 큰 도마뱀들 있죠. 네. 걔네들은 70일 동안 물 안 마셔도 살아요. 완전히 다른 색인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그러니까는 이런 더운 환경에서는 파충류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충류가 지배적으로 많아져요. 그래서 당시에 처음에 파충류 중에서 파충류도 무리가 많잖아요. 네. 거북이도 있고. 제일 먼저 여기서 번성을 할 수 있던 애들이 뭐냐면 악어 계통의 애들이에요. 악어 계통. 악어 계통. 공룡이 아니었어요. 악어 계통의 동물들. 그래서 당시에 살았던 악어 계통의 동물들을 한번 볼게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